자, 우리 연구실 신입생들을 위해서 간단한 초전도 입문 강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는 1911년도에 오네스에 의해서 처음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일정 온도 이하, 크리티컬 템퍼러처, 임계 온도라고 불리우는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갑자기 이렇게 0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 초전도체와 아주 컨덕티비티가 높은 일반적인 메탈과는 사실 다르더라 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게 마이스너 이펙트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perfectly conducting normal metal과 초전도체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perfectly conducting normal metal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데요. TC 이상에서는 퍼펙트하지 않겠죠. 그리고 필드가 안 걸려 있는 상태에서 필드도 걸고 온도도 낮추고 싶어요. 지금. 근데 경로가 두 가지가 있죠. 온도를 먼저 낮추고 나중에 필드를 거는 방법이 있고, 필드를 먼저 걸고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온도를 낮추고 필드를 걸게 되면, 온도를 먼저 낮추면 이 퍼펙틀리 컨덕팅 하지 않은 노멀 메탈이 퍼펙틀리 컨덕팅한 노멀 메탈이 될 거고, 그 상태에서 필드를 걸면 이 도체는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바뀌는 걸 느낄 거잖아요.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바뀌면 유도기 전력이 생기면서 그 마그네틱 필드를 스크리닝 하려고 이 컨덕터에 이런 식으로 도는 커런트가, 에디 커런트가 생길 겁니다. 이 에디 커런트가 만들어내는 필드의 방향이 걸어주는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 perfectly conducting normal metal 안에서의 필드는 상쇄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상황에서 필드를 다시 풀어 봅시다. 그러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겠죠. 마그네틱 필드를 다시 감소시키는 거니까. 그거 감소시키는 반대 방향의 급부로 에디 커런트가 생길 텐데, 그러면은 원래 에디 커런트를 상쇄시키겠죠. 이런 경로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온도를 나중에 내리고 먼저 필드를 걸어 봅시다. 퍼펙틀리 컨덕팅 하지 않은 노멀 메탈에다가 필드를 걸게 되면 그냥 필드가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는 에디 커런트가 생길 테지만 컨덕턴스가, 그러니까 저항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에디 커런트는 디스페이트 될 버릴 겁니다. 그죠? 줄 히팅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 이 상태에서 온도를 낮춘다고 한들 뭐 필드에 어떤 변화는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드를 다시 낮추면 필드를 낮추는 방향의 반대급부로 필드가 생기겠죠. 퍼펙트 컨덕터에. 그러면은 이제 낮추는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필드가 생기면서 이런 식의 에디 커런트가 흐르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컨덕터는 그래서 어떤 경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의 상태가 달라요. 오케이? perfectly conducting normal metal 경우에는. 하지만 초전도체는 실험을 해보니, 왠지는 몰랐어요. 31년도에 실험을 해보니 초전도체는 온도를 먼저 낮추고 필드를 걸든, 온도를 나중에 낮추고 필드를 먼저 걸고 온도를 나중에 낮추든, 마지막의 상태는 항상 초전도체 내에는 필드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항상 갖더라. 이 상태에서 필드를 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경로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파이널 스테이트를 갖게 됩니다. 자, 이거 혹시 그 상태 함수, 화학 시간에 저는 배웠던 것 같은데, 상태 함수의 개념이죠. 경로에 상관없이 파이널 스테이트,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가 다시 경로에 상관없이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가 같다면 변화하는 물리량은 같다.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 그죠? 리버서블한 프로세스가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 역학 시간에
그거를 뭐라 그래? conservative force만 작용할 경우, 그러니까 보존력만 작용할 경우, 그러니까 비보존력의 대표적인 예가 마찰력이죠. 마찰력은 경로에 상관이시 에너지를 줄이잖아요. 경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너지가 많이 줄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는 보존력만 작용하는 경우에는 경로에 상관없이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가 같다면 변화하는 물리량은 같다. 피직스는 같다.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이게 생각나겠죠.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내에서는 어떤 보존력만 작용했을 경우에 정의되는 어떤 에너지의 개념이 정의가 돼요. 그걸 우리가 프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화학 시간에 깁스 프리 에너지,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 이런 거 배웠을 거고요. 연력학 시간에도 아마 배우죠. 그죠? 맞아. 배웁니다. 예, 그런 이제 에너지 물리량이 정의가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한 게 긴즈버그 란다우 티어리예요. 이 초전도체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전제가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험을 해보니 이런 어떤 프리 에너지를 리버서블한 마이스너 이펙트를 보고 어떤 스테이트 인디펜던트한 패스 인디펜던트한 스테이트가 있다는 걸 알고 서머다이나믹한 프리 에너지를 정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을 디볼브를 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고요. 이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또 아주 틀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쉬운 이론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아 예. 교수님 물세는데 우선이고. 예예. 괜찮습니다. 네네. 네. 예. 중간에 잠깐 끊겼는데. 예, 지금 태풍이 오는데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 그래서 긴즈버그 란다우는 어떤 매크로스코픽한 피노메놀로지컬한 티오리라고 해요. 피노메놀로지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상론적.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나 좀 공학적인 마인드죠.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한 기작은 모르겠으나 이 피노메놀로지컬,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론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장점은 쉽다는 거죠. 이런 상대적으로. 단점은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 긴즈버그 란다우 시오리는 TC 근처에서 잘 맞고요. 온도가 0도 근처로 가게 되면 점점 틀리게 됩니다. 자, 뭐 그렇고요. 뭐 지금 초전도 이론을 다 배울 건 아니니까. 그 뒤에 이제 1953년도인가에 BCS, 바딘 쿠퍼, 슈리퍼 세 사람이 BCS 티오리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한 이론이에요. 초전도체를 설명하는 마이크로스코픽한 이론. 마이크로스코픽하다는 거는 이제 전자 하나하나의 행동을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전자끼리는 밀쳐내는데 왜 이런 전자들 사이의 충돌에 의한 저항 같은 것들이 생겨나지 않고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체는 아이언 레티스가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를 전자가 지나갑니다.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자가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파지티블리 차지되어 있는 원자 핵들이 그 전자가 지나가는 경로 중심으로 모이게 되겠죠. 순간적으로. 그럼 레티스 디포메이션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positive charge density가 높아요. 그러면 또 다른 전자가 그 positive charge density에 이끌려서 딸려 들어오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전자가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 전자를 같은 사이트로 이끌어 들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레티스를 통해서, 레티스 디포메이션을 통해서 전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전자가 백힘을 지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레티스라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지나가고 있고 전자가 이 레티스를 디포메이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마치 중력이 작용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죠. 매스가 큰 물질 주변에는 시공간이 찌그러진다고 하죠. 그렇게 시공간이 찌그러진 상태에서는 다른 매스를 가지고 있는 파티클이 그 시공간이 찌그러진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쪽이 에너지가 낮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낮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력을 설명할 때는 이 백그라운드가 C 공간이고요. 끌어들이는 주체는 매스가 되겠죠. 이제 초전도체에서는 전자가 다른 전자를 끌어당기는데 백그라운드가 레티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레티스의 바이브레이션을 우리가 포논이라는 가상의 파티클로 설명을 하죠. 온도가 높으면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이 세지면서 포논의 개수가 커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포논은 보존입니다. 전자는 페르미온이고요. 전자가 포논을 방출하고, 왜냐하면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이 없다가 전자가 지나가면서 바이브레이션이 생긴 거잖아요. 디포메이션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전자는 어떤 모멘텀을 잃습니다. 그 모멘텀을 다른 전자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논을 매개체로 두 전자가 인터랙션을 했습니다. 마치 어떤 매트리스 위에 볼링공 하나를 놨을 때 한 공이 매트리스를 구부러뜨리면 다른 볼링공이 그 구부러뜨린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위치가 낮으니까. 그래서 두 볼링공이 한 대에 묶이게 되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페르미온 두 개가 이런 하나의 파티클을 형성을 해요. 그걸 우리가 쿠퍼 페어라고 합니다. 쿠퍼라는 사람 이름을 적어서 그런가 보죠. 그런데 이제 전자 하나의 웨이브 펑션은 프리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펑션은 e to the i k x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죠. k는 이제 그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스핀이 또 있겠죠. 전자는 오비털 파트가 있고 스핀 파트가 있습니다. 오비털 파트가 공간상의 어떤 의존성을 갖느냐를 말해주는 겁니다. 오빗이라는 게 어떤 궤도잖아요. 궤도라는 건 공간상에서의 움직임을 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거는 공간상의 펑션을 말합니다. 두 전자가 한데 묶일 때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되는데, 이 쿠퍼 페어는 언제 에너지가 가장 낮을 거냐 하면 두 전자의 모멘텀의 합이 0일 때 가장 낮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죠? 토탈 모멘텀이 0이어야 쿠퍼 페어가 가장 안정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이 두 모멘텀이 서로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같은 K라면 하나는 마이너스 K인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핀 파트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스핀 파트는 두 전자의 스핀이니까 업, 다운, 다운 뭐 이런 네 가지가 가능하겠죠. 심플하게 얘기하면. 자, 오비털 파트는 이거를 익스펜전을 하면 코사인 텀과 I 사인 텀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자가 페르미온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쿠퍼 페어의 웨이브 펑션 사이 낫의 R1, R2를 익스체인지를 하면 웨이브 펑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페르미온은 이래야죠. 네. 그러니까 페르미온으로 이루어진 쿠퍼 페어인데 이 투 파티클 웨이브 펑션이 안티시메트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펑션이 안티시메트릭 하려면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오비털 파트가 시메트릭하고 코사인은 시메트릭하죠. R1, R2를 바꿔봤자 코사인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죠. 그 다음에 스핀 파트가 안티시메트릭 할 경우 업, 다운, 마이너스, 다운, 업. 그죠? 또는 이게 스핀 싱글릿이죠. 또는 오비털 파트가 안티시메트릭하고 스핀 파트가 시메트릭한 경우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근데 잘 보면 이 두 전자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전자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겠죠? 인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두 전자가 거리가 가깝다는 건 뭐예요? R1-R2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는 웨이브 펑션이 존재할 경우 에너지가 낮겠죠. 다시 말해서 이 시메트릭한 웨이브 펑션은 R1, R2가 같아질 때 웨이브 펑션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R1, R2가 서로 같은, 그러니까 두 전자가 가까워지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자역학적으로. 하지만 이 안티시메트릭한 오비털 파트를 가지고 있는 웨이브 펑션은 R1, R2가 같아지면 같아질수록, 다시 말해 전자 두 개가 서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two particle wave function이 존재할 확률은 0으로 수렴합니다. 사인 제로는 제로니까. 오케이? 그럼 뭐예요? 코사인 이런 시메트릭한 오비탈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있는 two particle 웨이브 펑션이 이게 가장 안정하겠죠.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쿠퍼 페어를 이루고 있는 두 전자는 서로 다른 모멘텀을 가지면서 또 서로 다른 스핀을 갖는다. 업이면 다운이고 다운이면 업이다. 사실은 서로 다른 스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업다운 플러스 다운 업도 서로 다른 스핀이긴 하죠. 첫 번째 전자와 두 번째 전자의 스핀이 항상 다르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 스핀이라는 의미는 안티시메트릭한 스핀 컨피규레이션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온도가 충분히 낮으면. 그러니까 전자의 인력이 서멀 플럭쉐이션보다 크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핀이 뭐예요? 0이죠? 쿠퍼 페어 스핀은 0입니다. 왜냐하면 스핀 싱글릿이니까. 오케이? 토탈 스핀이 0이죠. 양적하는 시간에 다 배웠죠? 투 파티클 스핀 같은 경우에 토탈 스핀 S가 라지 S가 0일 때와 1일 때가 있다. 하지만 MZ가 S가 0일 때는 항상 0밖에 가능하고 라지 S가 1일 때는 MZ가 마이너스 1, 0, 1이 가능하다. 그게 스핀 트리플릿의 이 1, 0, 마이너스 1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라지 S가 0이고 MZ가 0이다. 이런 경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보존의 스핀은 0이에요. 스핀이 0인 파티클 뭐라고 하죠? 보존. 쿠퍼 페어의 스핀은 0입니다. 근데 스핀이 0이라는 것은 보존이 쿠퍼 페어가 보존이라는 얘기예요. 펄미언이 아니고. 펄미언 두 개로 형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보존이 된 거고요. 보존이 됐을 때 엄밀히 말하면 보존은 스핀이 0이라기보다 스핀이 인테저인 경우를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시메트릭한 오비탈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있는 쿠퍼 페어도 보존이긴 해요. 어쨌든 쿠퍼 페어는 보존이고요. 보존이면 한 퀀텀 스테이트에 여러 개의 파티클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 적용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충분히 낮으면 이 모든 쿠퍼 페어들은 하나의 퀀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덩어리 초전도체 안에 전자가 굉장히 많은데 뭐 대략 10의 23승기 정도가 있겠죠. 얘네들이 페어를 이뤄도 한 10의 23승기 정도의 쿠퍼 페어가 존재하겠죠. 온도가 충분히 낮으면 이 10의 23승기의 모든 쿠퍼 페어가 하나의 퀀텀 스테이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스코픽한 넘버의 파티클이 하나의 퀀텀 스테이트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퀀텀 스테이트를, 이 초전도체의 이 퀀텀 스테이트를 매크로스코픽 퀀텀 오브젝트, 매크로스코픽 퀀텀 웨이브 펑션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 예를 들어 주먹만한 알루미늄이 10mK 켈빈으로 떨어지면 초전도체가 되는데 1켈빈 이하에서 초전도체가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자유전자가 하나의 양자역학적인 웨이브 펑션으로 기술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덩어리 양자 상태 내에서는 저항 없이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보존이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을 이루면서 헬륨3 같은 경우에 온도가 충분히 낮으면 보스-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이라는 컨덴세이션이 일어납니다. 헬륨3도 보존이에요. 그렇게 되면 헬륨이 비스커시티, 점성도가 0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느끼지 않고 헬륨 원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이 쿠퍼 페어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쿠퍼 페어도 보존이고, 보존이 모두 컨덴스가 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그렇게 되면은 전자가 저항을 느끼지 않고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웨이브 펑션으로 쓰여진 오브젝트 안에서는 디시페이션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거 자체가 양자역학적인 하나의 오브젝트인데. 오케이?